자, 이어서 주제 발표를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발표는 고려대 고로병원 감염내과 김우주 교수님께서 코로나 대응 백신 개발 현황과 전망을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사실 백신과 치료제를 다 말씀드리긴 좀 그렇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백신이기 때문에 코로나19 대응 백신 개발과 현황 전망이라는 주제로 이제 쭉 현재 배경하고 이제 백신을 코로나 백신의 어떤 우리가 원하는 그 목표 타겟 프로덕트 프로파일이 뭔지, 세계적으로 어떻게 개발 중인지, 그리고 최선두에 있는 3상 연구 중인 백신 후보, 우리가 결국 효과와 안전성, 우리가 수레 두 바퀴처럼 안전성과 효과 두 개 달성돼야 허가가 가능합니다. 뭐 둘 중에 하나라도 실패하면, 특히 안전성이 중요하고 수레 한 바퀴가 빠지면 뭐 가질 못하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안전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그 이슈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2월 31일 세계보건기구에 중국이 우한에 계절성 폐렴이 돈다 이렇게 보고하면서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이 됐고, 거의 에스컬레이트 타듯이, 우리가 청룡열차 타듯이 어지럽게 지금 현재 10개월째 접어들었습니다. 1월 30일 날 세계보건기구는 국제공중보건위기상 폐익을 선언했고, 3월 11일 날 팬데믹을 선언했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4,300만 명의 확진자, 실제는 그보다 10배는 있으리라고 보고, 또 사망자는 115만 명입니다. 특히 북유럽하고 유럽하고 미국, 인도 이쪽 북반구에 지금 심각한 상황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WHO 사무총장이 북반구의 코로나19 팬데믹의 확산이 크리티컬 정처, 상당히 위기 상황, 우리가 뭔가 결단을 내려야 할 상황에 있다 정도로 심각하다, 크리티컬 정처라고 얘기를 했고, 각국은 현황 판단을 정확하게 진단해서 대비나 대응을 철저히 해야 된다. 그리고 국민한테 소통을 투명하고 빠르게 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뭐 지금 아메리카가 가장 많고, 그다음에 유럽, 그다음에 인도 등 동남아시아가 가장 많습니다. 상대적으로 이제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는 상대적으로 환자 수는 적지만 일촉즉발의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우리나라도 지금 보시면 최근에 119명, 뭐 50명에서 100명 사이 왔다 갔다 하지만 일촉즉발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주로 20대가 20%고, 그다음에 50대, 60대, 그다음에 사망률은 1.76%인데 약간씩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활병원, 요양병원 이런 데서 중증 환자가 생기고 사망자가 축적되다 보니까 사망률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특히 70대에서는 20%니까 70대에 감염되면 5명 중에 1명이 돌아가시고, 80대는 그렇고요. 80대는 20%이기 때문에 5명 중에 1명 돌아가시고, 70대는 7%니까 13명 중에 1명 돌아가실 정도로 고령자는 굉장히 위협적이죠. 그렇지만 젊은 사람들한테는 사실 심각하지가 않게 여겨지는 일종의 그 양면을 가진, 얼굴을 가진 바이러스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이제 뭐 방심을 불러일으켜서 뭐 클럽도 가고 주점도 가고 뭐 감염되고 퍼뜨리지만, 고령자들은 공포입니다. 이 자체. 그러니까 집 밖에 안 나가십니다. 그래서 양면의 얼굴을 가진 바이러스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것을 언제 끝냈냐, 이게 가장 많은 질문이고, 이거 뭐 100만 불짜리 질문이죠. 결국 집단 면역, 인구 집단의 60 내지 70%가 이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 항체를 가지고 있어야 유행이 끝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이 코로나19의 전염력은 한 명이 두세 명을 전염시킬 정도로 굉장히 높기 때문에 집단 면역 수준을 이 60 내지 70% 유지해야, 이게 뭐 학술적으로 우리가 계산하는 공식이 있는데, 어쨌든 60 내지 70%가 감염되든 감염돼서 항체가 생기든 백신 접종으로 항체가 이루어지든 이 60 내지 70%가 이루어져야 비로소 왼쪽의 경우는 집단 면역이 없는 경우 이렇게 확 커지는 겁니다. 이 지금 오른쪽은 초록색 환자들이 항체가 있기 때문에 감염자가 한 명 있다 하더라도 찾기가 힘듭니다. 10명 중에 6, 7명이 면역이 있으니까
3명, 4명을 찾기가 힘들어서 전파가 종식으로 가는 거죠. 그럴 정도로 이 집단 면역을 어떻게 빨리 획득하느냐. 우리가 지금 뭐 브라질이나 미국이나 유럽, 영국 그렇게 코로나가 크게 유행했지만 집단 면역 수준이 15%를 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이 감염이 되고 뭐 스웨덴의 집단 면역 실험 얘기도 나왔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는 많은 감염자와 사망자가 생기기 때문에 그 방법은 옳지 않다. 결국 백신이 답이다. 백신을 그럼 어떻게 만들 것이냐. 이 코로나19는 크라운 바이러스라고 해서 제일 왼쪽에 보시면 둥근 바이러스고 표면에 이렇게 돌기가 있습니다. 스파이크 단백이라고 해서 우리가 축구와 스파이크 뒤에 발뒤에 스파이크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바이러스 돌기 단백이 있습니다. 저것이 인체의 그 호흡기 바이러스 AC2 리셉터에 붙어서 침투합니다. 열쇠가 열쇠 구멍을 꽂혀서 들어오듯이 문을 들어가듯이 그렇게 돼서 이 백신의 타겟 항원, 저기 제가 뭐 이 화살표를 했는데 타겟 항원을 잘 발굴해야 되는데 거의 백신 대부분이 이 스파이크 단백을 백신의 주 원료로 합니다. 이 스파이크 단백을 뭐 어쨌든 백신으로 접종을 하면 우리 면역 시스템의 B세포에서는 항체를 만들어서 이 항체가 주로 방어를 합니다. 또 T세포라고 해서 세포 매개 면역을 유도하면 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를 이 T세포 면역이 제거를 해버립니다. 청소를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백신 접종으로 항체와 T세포 반응을 유도하면 이것이 감염을 예방해 주는 것이죠. 백신이라는 것은 바이러스나 세균을 약화시켜서 감염은 시키지 않지만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을 자극시켜서 방어를 할 수 있는 항체나 T세포 면역을 세포 면역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대부분의 백신들이 다 이 스파이크 단백을 백신의 주 성분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찍이 4월 9일 WHO에서 코로나 백신 타겟 프로덕트 파일, 우리가 어떤 제품을 개발할 때 이런 스펙을 가진 제품을 만들겠다고 이제 이상적인 백신의 타겟을 만들어 봅니다. 그래서 이 특성을 여러 가지 복잡하겠지만 우선 이 코로나19 백신 개발하면 모든 어떤 유행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을 맞출 수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금기증 못 맞는 사람은 없어야 돼요. 지금 뭐 독감 백신 맞고 아나필락시스 계란의 과민 반응 못 맞는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이 백신이 모든 사람한테 접종 가능하고 금기증이 없어야 된다. 그리고 모든 연령층 주로 성인에서 지금 백신 임상 시험 되지만은 어린이나 임신부 고령층에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안전성이 무엇보다 중요하죠. 백신이 안전하지 못하다 그러면 이것은 백신으로서의 기본 요건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백신 접종하고 어깨 아프고 쑤시고 이런 거는 다 우리가 톨러러블하다, 수용 가능한 부작용이다. 이건 문제가 안 되지만 뭐 사망이라든지 뭐 길랑발해라든지 중증 이상 반응 이런 거 없어야 된다. 그리고 효능은 우리가 홍역이나 비형 간염 같은 경우 백신 효과가 95%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지만 이 코로나19는 그렇게 높을 거라고 예상을 못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스, 메르스 그다음에 우리가 감기 코로나 바이러스를 계속 걸리는 걸 보면 백신 효과가 그렇게 높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적어도 70% 이상은 좀 달성돼야 되겠다. 최근에 와서는 50% 이상 예방만 돼도 오케이 이렇게 할 정도로 굉장히 코로나 백신의 효과가 아주 높지는 못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접종 횟수는 한 번 접종이면 좋겠다. 적어도 2번 접종 그 이상은 곤란하다. 이런 스펙을 얘기했고 그러면 또 방어 기간 백신 접종하고 효과가 얼마나 지속되느냐 이것도 지금 퀘스천입니다. 지금 뭐 계절 독감처럼 매년 맞아야 될지도 모르지 않느냐. 우리가 백신을 접종하고 항체 지속 기간 아직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코로나19에 걸린 사람들 보면은 경증이나 무증상은 항체도 잘 안 생기지만 2, 3개월 뒤에 상당수가 감소가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참 암울한 소식이죠. 우리 인류한테는 코로나 백신 성공을 해도 우리가 뭐 홍역, 비형 간염은 2-3번 맞으면 평생 면역이 되는데 이거는 매년 맞아야 될지도 모를 그런 상황이고 접종 경우는 주사가 아닌 뭐 먹는 항생제나 코에 뿌리는 게 좋겠지만 적어도 주사 항생제 주사로 맞는 정도는 이제 가능하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이 백신 보관 문제. 이번에 이제 전 국민이 콜드체인 저온 유통이라는 걸 알게 됐잖아요. 백신은 2에서 8도에 유지해야 된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 백신을 코로나19 백신을 아프리카까지 다 운송해야 되는데 아프리카에 무슨 냉장고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상온에서도 안정한 백신을 원한다. 그렇지만 적어도 2 내지 8도 저온 유통으로도 안정적인 것을 개발했으면 좋겠다. 굉장히 까다로운 스펙이죠. 이런 스펙을 달성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른 백신하고 동시 접종보다는 단독 접종이지만 뭐 다른 어쩔 수 없으면 다른 백신하고 같이 접종 가능하다. 그리고 제형도 멀티도즈 1인용이 아니라 5인용, 10인용. 아프리카 같은 데는 저렴한 비용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10인분 한 병에 10인분을 해도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많은 이 요건들이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백신 개발 많은 분들이 모더나나 이런 백신 개발하면 이제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4단계 연구 개발해야 되고 대량 생산해야 되고 지금 전 세계 인구가 76억이거든요. 76억 도즈 아니면 곱하기 150억 도즈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1인 2회 접종을 하게 되면 대량 생산 문제. 그러다 보니까 뭐 아스트라나 외국 회사들이 국내 SK나 뭐 녹십자 와서 백신 CMO 컨트랙트 매니팩처링 오거니제이션 하청 생산 이런 걸 물어보잖아요. 자, 생산하면 끝이냐? 유통 이번에 저온 유통이라고 하는데 그 로지스틱을 잘 깔아놔야 되거든요. 아프리카나 저 정글 오지 뭐 이런데 어떻게 백신을 저온 유통하면서 뿌릴 것이냐? 이거 굉장히 큰 대작전이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접종입니다. 최근에 이제 코로나 백신에 대해서 미국에서도 백신 헤지턴스, 백신 접종 거부 여론조사에 보면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 백신의 안전성에 대한 이슈. 우리나라도 지금 이 독감 백신 후 사망자 생기고 이런 것들이 제가 우려되는 것이 장기적으로 코로나 백신 왔을 이 국내에 도입돼서 접종할 때 국민들이 거부할 분들이 늘지 않을까 하는 또 우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4단계가 다 동시다발적으로 연구개발, 생산, 유통, 접종 이게 잘 모든 게 아이디어하게 다 스무스하게 돼야 60 내지 70% 집단 면역이 형성되는 건데 지금 많은 분들이 모더나 뭐 아스트라제네카 언제 백신 성공하느냐 그 얘기만 이제 물어보고 있는데 성공하다 하더라도 그 남의 주머니에 있는 돈을 세는 겁니다. 미국에서 영국에서 성공한다 그래서 우리나라한테 직접 오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거죠. 남의 주머니에 있는 돈 세서 뭐 우리가 무슨 득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냉정하게 봐야 된다. 그래서 백신 개발은 뭐 아시겠지만 동물 실험에서 비임상, 사람에서 1상, 2상, 3상, 그다음에 허가하고 시판하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번에 독감 백신 사망 사례처럼 허가 시판 후 포스트 마케팅 서베일런스, 시판 후 감시를 통해서 안전한지를 봐야 됩니다. 우리가 백신 임상을 아무리 많이 해도 3만 명 대상으로 임상을 해서 효과 안전성을 본다고 하는데 만약 사망이 10만 접종 중에 1명이 나올 정도로 드물다 그러면은 임상 시험에서는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시판 후 사용 중에 중증 이상 반응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것까지 다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탐색 단계, 전임상 단계, 임상 또 임상 계획 식약처에 내고 1상, 2상, 3상 이 단계 자체도 사실 시판허가 4상, 시판 후 감시, 안전성 감시 이런 것들이 잘 돼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3상에서 우리가 1상에서 뭐 한 50명 갖고 안전성을 보고 2상에서 한 500명 가지고 안전성 플러스 면역원성 보고 3상에서는 실제 필드에서 3만 명 대상으로 이제 15,000명은 백신을 놓고 15,000명은 플라세보 위약을 놓아서 안전성도 모니터하고 과연 코로나19를 얼마나 감염 예방하느냐 백신 효능을 보게 됩니다. 이 과정 자체가 상당히 10년 내지 15년 걸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정상적으로는 전통적 방법으로는 10년 내지 15년 10억 달러 1조 2천억 든다. 10년 내지 15년 되는 걸 10분의 1로 줄여서 10개월 내에 지금 개발하고자 하는 것이 이 코로나19 팬데믹 백신이기 때문에 거의 모든 이 단계를 압축해가지고 오버래핑해서 뭐 전임상, 1상, 2상, 3상 이렇게 지금 오버래핑해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EUA라고 Emergency Use Authorization
응급 사용 허가라는 제도를 통해서 먼저 사용하고 나중에 정식 허가를 받는 이런 특단의 지금 상황에 있습니다. 제가 이제 코로나19를 정의할 때 3un이라고 합니다. unknown, 잘 모른다. unpredictable, 예측 불가능하다. unprecedented, 전대미문이다. 3un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뭐 많이 지금 10개월 지나서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지만은 아직도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겸손해야 되는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서 오퍼레이션 워프 스피드라고 해서 10 빌리온, 그러니까 12조 정도 들여서 내년 초까지 3억 도즈를 만들겠다, 이렇게 야심차게 지금 초고속 작전이라고 했는데, 또 뭐 다른 나라들은 우리나라 포함해서 코박스 퍼실리티라고 해서 개비하고 WHO하고 세피에서 지금 이제 개발도상국이라 돈 없는 나라를 위해서 돈 있고 여유 있는 나라가 돈을 내서 백신을 개발한 다음에 저렴하게 나눠주자. 이게 내년 말까지 20억 도즈를 만들겠다고 하는 겁니다. 사실 참 이것도 쉽지 않은 목표인데 이제 우리나라가 여기에 이제 참여하고 있는 것이죠. 자, 저는 코로나 백신 개발을 마라톤이라고 한다. 40.19. 근데 마라톤인데 100m 달리기 하듯이 뛰어야 되는 마라톤인 거예요, 이게 지금. 자, WHO에서 10월 19일 날 지금 코로나19 백신 개발 현황을 보면 전체 198개입니다. 전임상 단계가 대부분입니다. 154개. 동물 시험에서 효력, 안전성, 뭐 독성, 뭐 유전 독성, 반복 독성, 뭐 여러 가지 많은 걸 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이제 후발 그룹이고, 임상 단계에 있는 44개가 선두 그룹입니다. 마라톤 이제 뛰기 시작해서 한 10km 지나서 이제 지금 선두 그룹이 44개 있고, 이제 허부적거리는 군이 이제 154명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선두에 있는 임상 단계 1상, 2상, 3상에 있는 게 관심 사항이고 44개인데, 지금 그 중에서도 최선두 그룹이 3상에 있는 10개입니다. 그리고 백신 플랫폼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지금 불활성화 백신, 벡터 백신, DNA 백신, RNA 백신, 단백질 아다니 백신, VLP 백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왜 백신 왜 못합니까? 저희가 뭐 코로나뿐만 아니라 메르스, 신종플루 때도 기자분들이 우리나라 왜 치료제 백신 없습니까? 자, 오늘 포럼이 아까 치료제 백신에 관한 우리나라의 이제 현황과 어떻게 전략 짜냐 이런 얘기를 하셔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팬데믹 뭐 이런 상황만 오면 저한테 와서 왜 우리가 이게 안 돼 있습니까? 그 질문을 기자분들이 많이 하는 거예요. 평소에 투자를 안 해서 그렇죠. 우리가 2, 3년의 단기 과제로 해서 빠르게 만드는 진단 키트는 잘합니다. 그래서 10년 내지 15년 백신 과제가 대한민국에서 하기 어려워요. 정권 바뀌면 또 엎어지고 어떤 지속 가능하지가 않은 연구개발 전략이다 보니까 우리나라 지금 코로나 백신 번듯하게 내놓기 어려워요. 특히나 플랫폼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미국, 영국, 뭐 독일, 중국, 러시아 이런 데 플랫폼이 있었기 때문에 빨리 갈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플랫폼 투자를 안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A인 쪽에 있는 거는 여태까지 종래의 고전적인 백신 플랫폼입니다. 불활성화 바이러스 백신, 바이러스를 키워서 포르말린이나 열 처리해서 그냥 죽여서 접종하는 겁니다. 중국에서 대부분 이런 거 하고 있죠. 생약독화 백신은 죽이는 건 아니지만 약화시켜서 코에 뿌리는 백신 같은 거. 단백질 아다니 백신, 바이러스 입자 VLP 백신은 자궁경부암 HPV 백신이 지금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른쪽은 새로운 차세대 백신입니다. 이번에 새로 이제 많이 개발된 건데, 바이러스 벡터 백신도 에볼라 백신이 작년하고 올해 허가를 받아서 이제 레코드가 있습니다. 제가 왜 그 얘기를 하냐면, 이 백신 플랫폼도 현재까지 시판해서 사용된 적이 없는 플랫폼은 미지수입니다. 그렇지만 많은 연구를 통해서 허가받고 시판 상용화돼서 어느 정도 안전성이 입증됐다. 이건 좀 플랫폼으로서 우리가 사용하는데 좀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바이러스 벡터 백신이 유리하다고 보고, DNA 백신 지금 없습니다. 허가 시판한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의문점이 있고, RNA 백신도 허가 시판한 건 없지만 최근에 이제 모더나라든지 비온텍이라든지 파이자 이런 데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죠. 그다음에 항원 제시세포는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이 플랫폼 백신에 따라서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습니다. 불활성화 백신은 사실 안전은 하지만 면역 원성이 낮을 것이다. 어주번트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중국 백신들이 많이 그렇죠. 약독화 백신은 볼거리, 풍진, 뭐 수두 이런 것들이 있지만은 면역 원성이나 효과는 굉장히 강하지만 지금 코로나에서는
이게 생략 독화인데 오히려 감염시킬 것이기 때문에 아직 뚜렷하게 개발되고 있는 것들이 없습니다. DNA 백신은 이노비어나 우리 제넥신 우리나라에서도 하고 있지만은 뭐 안전합니다. 안전한 편이죠. 그리고 문제는 세포 내에 많은 확산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엘렉트로포레이터라고 전기 축경기를 써야 됩니다. 이거를 전 세계 뭐 76억을 대상으로 이런 거 전기 천공기 쓰기 참 어렵죠. 이런 것까지 다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고 RNA 백신은 리포 나노 파티클로 쌓여가지고 접종을 하니까 세포 내로 흡수가 잘 되고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모더나라든지 비온텍 이런 데서 지금 RNA 백신이 상당히 유망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바이러스 벡터 백신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아데노바이러스 벡터 기반이 많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캔시노바이오의 아데노바이러스 타입 5 백신, 그 다음에 옥스포드 아스트라제네카의 이제 침팬지 아데노바이러스 벡터 백신, 얀센에서 이제 아데노바이러스 26 타입 백신, 이쪽도 상당히 이제 안전하고 면역 원성이 좋을 것이다. 한 번 접종으로도 가능하다. 또 에볼라 백신으로 이미 시판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뭐 건물을 질 때 건설사 입찰을 받아서 이 어느 건설사가 잘 지을 것인가를 평가할 때 그 과거 기록이 건물을 우수한 건물을 많이 졌다. 그럼 거기 가산점 줄 수밖에 없죠. 뭐 건물 지어본 적이 없는 건설회사한테 건물을 부탁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단백질 기반 백신 아다니 백신인데 이게 플루블록이라고 독감 백신에 사용되고 있는데 아마 우리나라 SK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사노피하고 노바박사가 이제 단백질 아다니 백신인데 문제는 어주반트 같은 걸 결합을 해야 이 면역 원성이 올라갑니다. 이 단독으로는 이 충분한 방어 효과를 내기 힘들죠. 바이러스 입자 백신은 아까 얘기한 자궁경부암 백신이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지금 막 10개월 동안 한 결과 선두그룹이 3상에 진입을 했습니다. 3상에 진입한 것이 중국의 4개 백신, 러시아 하나, 뭐 영국 하나, 독일 하나, 미국이 3개. 그래서 10개죠. 3상이 이제 우리한테 관심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컨드 턴런입니다. 우리가 뭐 비아그라밖에 기억 안 나잖아요. 그 뒤에 뭐 많은 진짜 그 좋은 약들이 나왔지만 이 발기부전 치료제로 비아그라밖에 생각이 없어요. 지금 이게 3상에 있는 여기 중에서 뭐 하나가 허가가 나면 나머지는 아마 빛이 발할 겁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그것도 하나의 걱정거리라고 합니다. 어느 한 회사가 뭐 백신이 안전하고 효과적이다 그러면 많은 사람이 그걸 맞고 싶어하지. 그 다음에 지금 개발 중인 거 그 다음에 임상 시험이 어려워질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야 뭐 이제 백신 허가된 게 없으니까 이제 기존의 임상 연구가 가능하겠지만 어느 날 미국에서 뭐 한두 개 회사가 이미 안전성 효과 입증됐다 그러면은 나머지 백신들이 이제 허가를 받기가 힘든 거죠. 어쨌든 모더나 바이오엔텍의 mRNA 백신, 아데노바이러스 벡터에는 옥스포드 아스트라제네카, 캔시노, 또 러시아의 가말레야라고 푸틴이 이제 8월 10일 날 그냥 허가해버렸죠. 3상 하지 말고 않고. 그다음에 얀센의 아데노바이러스 26. 그다음에 이제 불활성화 백신을 중국에서 지금 3군데에서 하고 있는데 중국도 지금 뭐 군인이나 의료진 대상으로 허가 없이 그냥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말이 100% 효과적이고 100% 안전하다. 믿기기 어렵죠. 백신 중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더 거짓말 같아 보이죠. 조금이라도 부작용도 있고 효과가 조금 뭐 한 80%다 그러면 그래도 믿을 만한데 100% 안전하고 100% 효과적이라고 외신을 중국에서 하니까 이거 믿을 수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노바박스가 지금 단백질 아다니 백신인데 여기는 어주반트 매트릭스 M이라는 걸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대부분 4주 간격으로 2번, 3주 간격으로 2번 이렇게 접종을 하는데 8주 간격으로 이 아데노바이러스 벡터 백신은 한 번 접종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여기 일단 이 자료에 의하면 그래서 이 쭉 뭐 침팬지나 이런 데서 동물 실험한 결과고요. 좀 빨리 가겠습니다. 또 임상 시험 결과들이 쭉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뭐 참고를 해주시고 모더나의 논문을 보면 이 일상에서 큰 부작용이 없다. 그리고 국소 부작용, 전신 부작용. 이게 2번 접종했을 때 더 부작용이 더 심해지겠죠. 그리고 항체가 지금 잘 생긴다. 뭐 4주 간격으로 2번 접종을 하면 항체가 잘 생긴다. 이제 그런 얘기고요.
그런 자료들이 잘 돼 있습니다. 그리고 중화항체도 잘 생기고 다 뭐 이건 자료니까요. 그다음에 아스트라제네카 침팬지 아데노바이러스 벡터도 부작용 큰 문제 없다. 예. 그리고 항체도 잘 생긴다. 이건 뭐 그냥 스트레이트 포워드합니다. 한 번 접종으로도 침팬지 아데노바이러스 벡터의 중화항체 잘 생긴다.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개 3상은 3만 명 대상으로 하고 있고 지금 미국 FDA에서 이제 어떤 레코멘데이션 임상에 이제 레코멘데이션을 했는데 문제는 이제 안전성 문제죠. 이게 1970년 스와인플루 팬데믹 때 미국에서 이거 팬데믹 왔구나 서둘러서 스와인플루 백신 만들어서 접종하다가 길랑발해가 왔고 그 사망자가 수십 명 생기다 보니까 이 제럴드 포트 대통령이 재선에 실패했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비슷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안전성을 가장 많이 봐야 된다. 지금 아나필락시스, 뇌염, 뭐 무균성 관절염, 수막내염. 그러니까 안전성이라는 거는 사소한 부작용은 문제 없는데 뭐 사망이라든지 신경마비 이런 것들은 심각한 거죠. 그래서 이런 adverse event of special interest 이런 것들을 모니터를 지금 임상 시험을 하면서 모니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백신이 무조건 좋은 것이냐? 트로이 목마처럼 항체를 만들었는데 항체가 역으로 바이러스 침투를 더 촉진시키고 증상을 악화시킵니다. 이거 AD라고 합니다. 지금 코로나 백신과 코로나 항체 치료제에 있어서 전문가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작용, 안전성 문제는 안티바디 디펜던트 임뮨 엔핸스먼트 AD입니다. 이 항체가 바이러스를 막아야 되는데 바이러스를 껴안고 세포 내로 더 빨리 침투시킵니다. 그래서 더 증상이 악화돼서 환자가 이제 폐렴이라든지 호흡곤란이 있어서 더 악화되는 거죠. 왜냐? 이 RS 바이러스 백신, 댕기 백신, 인플루엔자 백신에서 이런 현상들이 과거에 발생됐었던 것이죠. RS 백신이 1950년대 신생아 영유아에서 브론키올라이티스로 사망이 위험한데 그래서 RS 바이러스 백신을 만들어서 접종을 했더니 접종하고 쭉 추후에 팔로우를 했더니 접종한 애들이 RS 바이러스에 감염됐을 때 더 심하게 해서 사망 위험이 올라간 겁니다. 댕기도 그랬죠. 댕기도 댕그백시아라고 필리핀에서 접종했는데 접종한 애들이 댕기에 걸렸을 때 더 심하게 온 거죠. 지금 많은 지금 이 코로나의 항체 기반 백신이나 치료제에서 가장 우려하는 것이 이 트로이 목마인 ADE 현상. 이걸 어떻게 막을 거냐? 미리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 2003년 사스 코로나 백신을 동물 실험을 했을 때 이런 몇몇 연구들이 스파이크 단백으로 했을 때 동물에서 ADE 현상이 나타났던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게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이제 뭐 지금 잠실운동장 스타디움에 이제 그 피니시 라인이 눈앞에 보이는데 이 백신들이 지금 이제 고꾸라지면 안 되잖아요. 제가 그랬잖아요. 세컨드 투 넌이라고. 1등 아니면 기억을 못하는 거죠. 자, 그래서 아스트라제네카가 지난 9월 8일 날 영국에서 횡단석 척수염이 있었다. 그래서 잠시 중단됐다가 지금 다시 재개가 됐고 미국에서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임상 중단했다가 이제 최근에 다시 재개한다고 했습니다. 뭐 이것이 연관성이 꼭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으나 일단은 뭐 큰 문제가 없다라고 보는 거고 또 하나 문제는 코로나 19는 사이언스인데 뭐 푸틴 대통령은 뭐 삼상 필요 없어 그냥 8월 30일 날 허가를 8월 11일 날 허가냈죠. 이거 스푸트니크 5라고 해가지고 또 미국의 자존심을 건드렸죠. 그리고 중국도 6월 25일, 8월 31일 날 캔시노하고 시노백의 백신을 군인하고 고위험군 의료진한테 접종을 그냥 시작했습니다. 미국도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빨리 백신 허가하려고 푸시를 많이 하는데 전문가들하고 이제 식약처에서 안 된다. 또 백신 회사 자체도 우리 안전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서둘러 못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이제 지금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얀센의 이제 지금 초고속 작전 테이블입니다. 가장 빠른 게 모더나죠. 아스트라제네카, 그다음에 얀센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어제도 파우치 박사가 이제 뭐 얘기를 했지만 지금 미국 식약처에서도 이 긴급 사용 허가, 에머전시 유스 오서라이제이션의 조건은 접종을 마지막으로 하고 적어도 2개월 동안 평균 팔로업이 돼야 된다. 예를 들어서 3만 명을 임상 시험을 하면 15,000명이 2번 접종 또는 1번 접종 이후에 2개월이 지나야지
그때 효과와 안전성 자료를 가지고 그때 응급 사용 허가를 낼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 모더나가 지금 8월부터 시작했는데 제가 생각하기엔 빠르면 임상 15,000명 정도 전체 반이 팔로업이 끝나는 것이 11월 말. 그럼 그 자료 분석하면 12월 초, 12월 내 만약 모든 게 다 순조로우면 허가가 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제 그렇게 보는 것이고 그렇다 보니까 어제 이제 파우치 박사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거죠. 예, 빠르면은 11월 말경에 안전성 효과를 입증할 수 있을 것이고 12월에 이제 시작할 수도 있겠다. 그렇지만 대량 많은 국민들이 접종하는 건 내년으로 넘어가야 된다. 자, 이게 누가 뭐 우승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상당히 궁금합니다. 이상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세션은 토론 형식으로 진행이 될 텐데요. 잠시 무대를 정리하는 동안 소개를 먼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 주제는 코로나19 신약 개발의 과제와 한국 제약 바이오 산업이 나아갈 길을 주제로 토론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좌장으로는 범부처 전주기 신약개발사업단 묵현상 단장님께서 좌장으로 수고를 해주시겠고요. 함께 토론에 참여하는 패널로는 한림대 의과대학 감염내과 이재갑 교수님, 서울대 생명과학부 이현숙 교수님, GC 녹십자 이재우 개발본부장님께서 참여를 해주시겠습니다. 준비가 되는 대로 다시 무대로 이렇게 모셔서 다시 한번 소개를 드릴 때 그때 큰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네 분께서 자리를 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좌장으로 수고를 해주실 범부처 전주기 신약개발사업단 묵현상 단장님입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한림대 의과대학 감염내과 이재갑 교수님입니다. 네, 서울대 생명과학부 이현숙 교수님입니다. GC 녹십자 이재우 개발본부장님입니다. 자, 그럼 이제 마이크를 묵현상 단장님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토론을 이끌고 갈 좌장 묵현상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코로나19 이후의 신약개발 과제 및 제약 바이오 산업에 나아갈 길. 이 코로나19에 국한되지 않고 이 코로나19 사태로부터 우리가 깨닫게 된 많은 것들을 총망라하여 우리나라의 바이오 제약 산업은 어디로 가야 할까에 대한 주제를 다뤄보겠습니다. 방식은 우리 세 분의 토론자님께서 나와 계셔서 각 토론자님, 그러니까 우리 이재갑 교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본인의 그 생각을 간략하게 1분 내지 2분 정도 말씀을 세 분이 각각 하시고 서로 디스커션하고 제가 질문을 드리고 하는 이런 방식으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럼 제일 먼저 이재갑 교수님께 마이크를 드리겠습니다. 예. 이런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사실 또 오늘 또 스승님인 김우주 교수님께서 강의하시는 걸 또 이렇게 앉아서 들을 수 있는 영광을 또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제 백신과 관련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가 지금 아마 우리나라 백신이 출시되기까지는 한 내년 말, 늦으면 이제 2020년 전반기까지가 돼야 아마 우리나라 백신이 이제 출시될 거라 생각을 하고 있어서 상당히 이제 거의 우리나라 1년이나 늦네 이렇게 이제 많이 생각을 하실 부분인데, 어쨌든 우리나라도 일단 준비는 하고 있고요. 임상 단계에 접어든 백신이 2개, 그다음에 이제 뭐 시작하려고 하는 것도 있고 뭐 이렇게 여러 개가 좀 시작되고 있어서 준비가 좀 필요한 단계고요. 또 이제 김우주 교수께도 언급하셨지만 이제 우리나라에 직접 개발한 백신은 아니지만 우리나라에 있는 백신 공장에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좀 조기에 지금 생산될 백신들을 위탁 생산할 가능성이 좀 높다 보니까 우리나라 내에서는 내년 상반기부터 아마 이제 백신에 대한 이제 실제 생산 작업이 또 이루어질 것 같기는 한 상황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과정 중에 저희가 이제 고민해야 될 분들을 좀 더 말씀을 좀 드리면, 특히 그 정부 차원에서 이제 백신 개발과 관련해서 많은 이제 지원을 하고 있고, 또한 뭐 대통령께서도 어떻든 백신은 끝장을 보겠다, 다른 국가 백신이 나오더라도 끝까지 만들겠다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열심히 이제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섬세한 지원이 좀 필요하다는 얘기, 아마 토론 중에 그런 얘기 나오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백신 접종 전략입니다. 특히 요새 독감 백신에 대한 뭐 안전성 문제가 다루어지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백신에 대한 이제 두려움들이 생기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이번에 독감 백신에 대한 이제
부분에 대해서 리스크 커뮤니케이션들을 제대로 해서 이제 그런 이제 좀 불안감을 좀 잠재울 수 있는 방법들을 확실하게 해야, 그러니까 독감처럼 20-30년 이상 안전하다고 하는 백신도 이렇게 한번 흔들릴 수 있는데, 사실 새롭게 출시되는 그 코로나 백신은 이제 임상적인 증명도 많이 안 된 상태에서 출시가 되는데, 국민들이 만약에 안전성에 의구심을 갖게 되면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준비할 수 있는 뭐 위원회라든지 또한 국민들과의 의사소통 채널들을 확실하게 갖추고 준비를 해야 또 안전하게 백신을 맞는 과정까지 이루어질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어서 이현숙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생명과학부 이현숙입니다. 제가 오늘 그 토론할 내용에는 두 가지가 좀 주로 제 토론의 대상이 될 것 같은데, 하나는 백신 생산 기술에 있어서 그 몇 가지 포인트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이제 연구실에서 이제 그 백신이 어떤 것이 유용한지를 테스트한 게 있다면, 또 하나는 대량 생산의 기술일 텐데요. 지금 유통하고도 연결된 그 대량 생산의 기술을 확보하는 것은 미래에 올 소위 감염병 X 대응에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제 끝까지 개발하고 플랫폼을 마련하는 게 중요한데요. 김우주 교수님께서 발표하신 대로 어떤 그 백신이 효능이 괜찮고 안전하다라고 되면은 다른 백신들이 이제 임상 시험 중에 있다가 중단될 가능성이 있지만, 제가 지금까지 이제 과학계에서 몸담고 그다음에 과학자로서 생각해 볼 때는 서구는 아마도 그 백신이 예를 들어 RNA 백신이랄지 다른 백신들이 왜 유용하지 않았는지, 뭐 예를 들면 아데노바이러스 5 백신에 비해서 왜 그렇지 않았는지에 대한 상당히 과학적인 데이터들을 내놓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경험들이 쌓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염두에 둔다면 앞으로의 그 대응 전략을 위해서도, 그리고 감염병에 대응을 잘하는 이제 선진 국가를 표방하기 위해서도 이 데이터들을 하나도 간과하지 않고 모으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들을 좀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더 중요하게는 사실은 저는 데이터 보는 눈, 그리고 이제 과학적 합리적 사회를 생각하는 것인데요. 8개월의 지난 팬데믹에서 우리는 상당히 많은 데이터를 확보했었어야 했는데 놓친 면들이 있습니다. 감염병이 너무 창궐해서 많은 사망자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유럽과 미국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중증으로 가고 어떤 사람들이 경증에 머물러 있는지, 소위 그냥 통칭의 기저질환이 아니라 각각의 질환과의 관계, 그리고 혈액 내에 어떤 사이토카인이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한 유전체 데이터, 세포 데이터 이런 것들을 축적을 해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 정말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을 정도로 잘 방역이 되고 있는데 이 데이터들을 상당히 많이 놓쳤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외에도 여러 가지 뭐 통계 물리학적으로 보면 역학 데이터나 이런 것까지 해서 통제를 할 수밖에 없지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사람들의 생활을 편안하게 하면서 뭐 통제를 할 수 있는지 혹은 방역을 할 수 있는지 이런 데이터를 보는 눈과 분석하는 것이 좀 필요했던 것 같은데, 그것들을 이제 잘 하기 위해서 과연 데이터들이 잘 쌓여 있고 충분히 개인 신원이 노출되지 않으면서 잘 분석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지, 이것에 대한 좀 문제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토론에서 다른 말씀들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이재호 본부장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주신 60자에서 개발본부장을 맡고 있는 이재호라고 합니다. 지금 사실 금년에 이제 팬데믹으로 코비드 19이 창궐을 하고 있지만, 사실 뭐 다 아시겠지만 이러한 감염병, 바이러스 감염병의 습격은 이제 앞으로도 뭐 제2의 코비드, 제3의 코비드가 나올 것이 자명하고요. 사실은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많은 연구, 특히 저희 회사는 이제 백신이나 단클론 항체 이외에 혈장 치료제 연구를 지금 하고 있는데 현재 임상 중입니다. 이런 것들을 하는 목적은 이번에 코비드 19에 저희가 승리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제2, 제3, 제4, 제5 이런 팬데믹의 상황에서 또 저희가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플랫폼을 이번에 만든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우리가 경험했던 뭐 사르스나 메르스 같은 경우에는
되게 치명적인 질환이었지만 금방 이제 사그라들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저희가 연구할 기회가 사실 많이 적었고, 거기에 비해서 이번에 코비드 19의 경우에는 역설적이지만 지금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팬데믹의 상황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앞으로 몇십 년, 몇백 년 동안 바이러스와의 저희 전쟁에서 1라운드인데 사실 여기서 저희가 기선을 제압하기 위해서는 이 플랫폼을 잘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저희 이 시기가 되게 어려운 시기지만 바이러스 전쟁에서 골든 타임이라고 생각하고요. 뭐 이런 민관의 어떤 협조, 긴밀한 협조 그런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좌장임에도 불구하고 뭐 의견을 좀 개진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서 제 말씀을 조금 더 하고 이 사회자 역할로 돌아가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속해 있는 본부처 신약개발사업단이 코로나19 치료제 백신 개발 지원 사업의 사업자로 선정이 돼서 저희가 정부를 대리해서 R&D 자금과 각종 그 과학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제가 겪은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제일 큰 게 뭐였냐면 여태까지 정부의 바이오 제약 산업에 대한 R&D 지원은 임상 2상까지가 그 한계였습니다. 임상 3상 지원은 못했는데 그 이유는 첫 번째가 WTO에서 말하고 있는 이 산업체 지원이라는 문제에 발목이 잡혀서 산업체 보조금을 주게 되면은 무역 보복을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걱정스러워서 못했던 게 첫 번째 일이고요. 두 번째는 그 임상 3상의 비용이 적게는 400억에서 많게는 3천억까지 들어가니까 비용상의 문제 등이 있어서 정부 지원을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코로나19 관련해서 정부에서는 임상 3상까지도 지원 범위를 넓혔습니다. 그 이유는 WTO의 규정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지금 세계적인 팬데믹이라서 지금은 3상 아니라 뭐 8상, 9상, 10상이라도 지원해야 되는 상황이라 어느 누구도 여기는 시비 붙지 않으니까 정부는 결심하고 3상도 지원한다. 이렇게 이제 결정을 하고 예산도 편성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보니까 느낀 게 자, 그러면 그 코로나19, 코비드 19 치료제나 백신 말고 일반 치료제도 3상까지 지원을 하면 우리나라 제약기업들이 글로벌로 나갈 수 있는 이런 기틀이 만들어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업체 보조금, 산업체 보조금 문제가 발목을 잡으니 이것을 그랜트 방식, 그러니까 돌려받지 않고 R&D 자금 지원 방식으로 하면 항상 말썽이 생기니 투자 방식으로 바꿔서 우리나라의 탑 클래스 제약회사를 만들 수 있는 기틀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번 코비드 19 사태로 말미암아 임상 3상을 지원한다면 우리나라의 제약 기업들이 이 감염병 이외의 분야에 있어서도 항암제 분야에 있어서도 글로벌 기업이 될 수 있는 이런 기틀이 만들어질 수 있지 않겠나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뭐 망외의 소득이라면 소득이랄까요? 이런 인식들이 점점 우리 사회 전체, 특히 이 업계에서 이런 인식들이 널리 퍼져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이 사회자가 아닌 그 발제자 입장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럼 먼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재갑 교수님, 지금 현재 임상 2상 치료제의 경우에 뭐 백신이야 임상 2상이라도 다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니까 예외가 되겠습니다만은 치료제의 경우에 환자가 많지 않아서 곤란을 겪고 있는데 해외 임상을 제외한다면 이런 문제를 국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도 뭐 지금 이상 부탁받고 하고 있는 게 몇 개 있는데 환자 등록이 잘 안 되고 있는데요. 일단은 이제 우리나라의 환자 수 자체가 이렇게 많지 않은 부분들, 그러니까 뭐 미국 같은 경우에 하루에 뭐 8만 명 발생하는데 우리나라 하루에 지금 100여 명 발생하는 상황들이고,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임상이 좀 어려웠던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주로 이제 초기 환자들 대상의 이제 경증, 중증증 임상들이 지금 이상 연구, 특히 약물 재창출로 뭐 지금 하고 있는 뭐 피라맥스라든지 클레브딘이라든지 뭐 시클레소나이드나 뭐 이런 약들이 대부분 이제 이상 단계인데, 지금 그런 경우 때문에 또 지금 임상 자체가 경증하고 이제 중등증 정도, 중등증도 아주 좀 심해지면 중증으로 넘어갈 만한 자들이 지금 인디케이션 범위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로 환자가 입원하는 데가 감염병 전담병원에 해당되는 공공병원에서 입원을 하는데요. 공공의료원 중에서 임상연구 진행이 가능한 병원이 전국에 손을 꼽습니다. 그러니까 뭐 서울의료원이나 인천의료원, 뭐 보람의 병원 수준 정도밖에, 나머지는 IRB 구성도 안 돼 있는 데가 많고, 사실 인천의료원마저도 IRB 구성이 안 돼 있다가 코로나19 이제 코비드-19 유행 시작하면서 이제 IRB가 구성이 됐을 정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니까 실제 제약회사들이 임상 환자가 많이 하는 병원들에서 임상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임상 경험도 없고, IRB 자체가 이제 그 개별 병원에 형성이 안 돼 있으면 사실 뭐 공공 영역의 IRB 통해서 해결하려고 했는데, 공공영의 IRB 자체가 해결이 됐는데도 실제 이제 환자를 등록하고 뭐 자료를 필업하고 하는 이제 그런 시스템 자체가 갖춰져 있지 않다 보니까 공공병원에 계신 선생님들이 임상을 이제 잘 참여를 못하는 그런 측면들이 좀 있어서 환자 등록이 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부분들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은 이제 지금 감염병 전담병원에 대한 임상과 관련돼 있는 전폭적인 지원이 좀 돼야지 진행이 될 수 있어. 특히 치료제 임상은 정말 그런 부분이 시급해서 병원들의 이제 뭐 가능하다면 코디네이터나 이런 것들을 좀 같이, 그러니까 뭐 연구 간호사라든지 뭐 임상 코디네이터를 한 명 파견을 해서 그런 부분들이 좀 이제 기록이나 이런 것들을 좀 남길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제시를 해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연구 이제 그 같이 거기에 이제 임상하려면 당연히 이제 거기 해당되는 담당 이제 선생님들, 보통 우리가 가장면을 표현하는 이런 의사 선생님들의 역할들이 중요한데, 그분들이 임상을 이제 많이 안 했다 보니까 여러모로 좀 많이 부담을 느끼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분들에 대한 교육하는 것, 또한 그분들이 환자 등록하는데 어렵지 않게 이제 적절하게 후원해주고 하는 이런 방법들이 계속 이루어져야 되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갖춰져야 지금 진행되고 있는 많이 늦어지고 있는 이상 임상들이 조금 해결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에 뭐 중증 환자에 대한 임상을 또 많이 못하는 측면들이 좀 있는데, 그러니까 그 부분들이 이제 경증이나 중등증에서도 증명이 안 됐는데 중증에 쓰기 어렵다고 해서 식약처 차원에서 지금 임상 자체를 중증 임상을 거의 허가를 안 내주고 있는데, 일부 약제에 대해서는 이제 중증 임상들도 허가를 해줘야 그래야 지금 가능한 상황이어서 식약처에서도 전향적으로 중증 환자에 대한 임상 여부를 허가를 해주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대부분 대학병원에서 이제 하기 때문에 오히려 임상 진행 자체는 어렵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식약처에서 고려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똑같은 문제에 대해서 녹십자에서도 임상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우리 이재우 본부장님께서는 어떤 그 애로사항이 있으시며 대책은 어떤 걸 생각하고 계세요? 감사합니다. 그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저희 녹십자는 뭐 단클론 항체, 백신 다 연구를 하고 있지만 현재 이제 가장 저희가 집중하고 있는 건 혈장 치료제인데요. 혈장 치료제는 저희가 이제 임상 이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지금 앞에 이재욱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환자 모집에 사실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코비드-19 치료제, 뭐 백신, 뭐 리포지셔닝 이렇게 해가지고 한국에서 이제 식약처에서 많은 업체들이 임상 승인을 받았을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약간 그냥 뭐 어떤 뭐랄까 그냥 개념적으로만 말씀드리고 구체적인 방법은 모르겠지만 어떤 그 컨트롤 타워가 있어가지고 그 적은 수의 환자를 갖다가 좀 뭐랄까 좀 효율적으로 좀 배분한다든가 하는 그런 어떤 그런 뭐 질병청, 그 다음에 우리 뭐 식약처, 그 다음에 업체들의 어떤 그 협조도 필요하겠죠. 어떤 그런 어떤 그 협의체라든가 그런 컨트롤 타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현숙 교수님. 네, 제가 이 점을 이제 이재갑 선생님 먼저 말씀해주시고 이재우 소장님 말씀해주셔서 감사한데요. 어떤 게 있냐면은 우리가 방역을 굉장히 잘 하면서 그 사회, 그러니까 시민, 국민 한테 이게 어떤 정보가 전달이 안 됐냐면 매일 확진자 숫자는 발표를 했지만 이게 길게 갈 거니까. 국가가 그리고 이제 전담하고 있는 중대본이 어떠한 과학적 투자를 할 것이며
따라서 국민들이 어떤 것을 협조해 줘야 된다라는 것들이 이제 좀 교육 뭐 이런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좀 계몽이 좀 필요한 게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러니까 공공 보건을 위해서 신원이 노출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해서 그 뭐 예를 들면은 세포 정보, 유전체 정보 이런 것들이 그 공공의 그 연구와 보건을 위해서 수집이 가능할 수 있도록 했었어야 됩니다. 어느 정도는 국민들의 동의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아니라 사실은. 근데 그게 잘 안 돼가지고요. 사실 많은 시기를 놓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3월 달부터 그 국제 컨소시엄에서 이제 연락이 와가지고 예를 들면 혈액을 그 저기 뭐 중증, 경증 환자, 그 다음에 뭐 성별, 나이, 연령대를 통해 가지고 혈액에서 이제 추출할 수 있는 세포들이 있는데요. 면역 세포들이죠. PBMC라고. 그것들의 이제 단일 세포 분석을 쫙 하면 실제로는 그 데이터가 조금이 아니라 많이 쌓이면 상당히 중요한 정보가 됩니다. 지금 아직 백신과 약이 확실한 것이 이제 허락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중환자 관리, 그다음에 중증에서 그러니까 경증에서 중증도로 넘어갈 사람들에서 어느 정도의 예견과 어떤 약을 쓰면 된다는 약물 리포지셔닝이 가능하려면 실제로 이런 그 기초 데이터들이 매우 필요해서 국제 컨소시엄들이 이제 여기저기서 구성이 됐었고 우리 쪽에도 당연히 연락이 왔는데 굉장히 구하기가 힘든 거죠. 스태프들한테 그 고역을 하고 있는데 뭐 한두 시간씩 그 음압병동 들어가가지고 설득하라고 얘기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결국은 숫자를 못 채우고 그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은 과학 선진국을 표방하고 있고 국내 과학 기술이나 의료 기술은 상당히 선진적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 국제사회의 공조에 있어서는 우리가 많이 빠져 있어요. 이 면은 제가 제 입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창피한 것도 있지만 사실은 좀 생각해봐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8개월 이상 지속되는 팬데믹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는 방역이나 아니면 국민 교육에 그 업그레이드된 것이 필요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사실은 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 이제 발을 동동 구르면서 여기저기 다 전화해봐서 저도 이제 이재갑 교수님께서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러한 사항들을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연구 간호사도 없고 너무 과로가 많기 때문에 수집해달라고 얘기하기도 힘들고 개인정보 보호가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그 포괄적으로 어떤 연구를 한다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컬렉트됐던 수집됐던 혈액을 다시 쓰고 이렇게 못 하거든요. 매 건마다 해야 되고 그런 어려운 점들이 있어서 이 팬데믹에서 우리가 이제까지는 놓쳤지만 앞으로는 좀 이런 면들을 좀 사회가 좀 이렇게 토론을 해가지고 좀 어느 정도는 국제 기준에 맞춰서 그 연구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렇게 해서 국제 사회와 같이 협조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과도하게 이제 개인 정보가 노출된 것에 대한 과도한 걱정도 하나의 이유였던 거로 보여져서 이 부분도 생각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뭐 제안 드릴 건 뭐냐면 이런 데이터들은요 이번 당장에 해결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실은 앞으로 다시 우리가 그 감염병 X 같은 것도 오게 될 건데 그때 아주 훌륭한 과학 플랫폼이 될 것이고요. 실제로 백신 개발만이 아니라 치료제를 선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고 기초과학도 튼튼하게 하고 그런 면이라서 뭐 더 이상 강조할 수 없을 정도로 저는 좀 강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이현숙 교수님, 그렇다면은 이런 데이터 수집의 주체는 누가 되는 게 가장 효과적일까요? 네,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사실은 이제 그 국제 그 학회가 있는데 그 단일 세포 분석하는 그 HCA라는데 거기서도 이제 에스닉 그룹에서 제가 토론을 했었는데 이 표준화가 또 중요해서요. 사실은 이 경우에는 우리 이 감염병의 경우에 있어서는 결국은 그 국가가 될 건데요. 국가가 될 거니까 현재 상태에서는 국가 조직으로 보면은 질병관리청일 겁니다. 그 보건복지부. 근데 질병관리청의 이 기능이 그 상당히 약하다고 제가 파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인력도 모자라고 그래서 모든 데이터들을 모아가지고 그 뭐 표준화하고 이럴 능력이 지금 없습니다. 그러면 과학기술 정통부냐? 이거는 이제 토론의 대상인데요. 과학기술 정통부는 빅데이터국이 있으니까. 항상 보면은 이제 개인 정보를 보호하면서
이 데이터가 공공성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두 가지 이슈가 있는 거죠. 개인정보 보호 잘하면서 그다음에 표준화된 정보 해야 되니까 국가가 컨트롤해야 되는 건 맞는데 뭐 국가 기관 중에서는 그냥 떠오르는 것은 사실은 과학기술정통부하고 뭐 질병관리청 이 정도가 생각이 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실제 질병관리청에서 지금 방역에 급급해서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다루지 못하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이번에 쌓아놔야 될 아주 중요한 자산이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이재갑 교수님, 그럼 현장에서 그 환자를 보시면서 이런 데이터들을 수집하고 정리하고에 대한 리퀘어먼트는 많이 느끼시죠? 뭐 당연한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초기에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그러니까 대구 경북에서 환자가 갑자기 이렇게 확 증가됐잖아요. 하루에 뭐 900명씩 나오는데, 그러면 그때 이제 필요한 이제 데이터 교환들이 필요한 게 역학조사, 기초역학조사서들이 수집이 되면 그 기초역학조사서가 병원에 전달이 돼야 되고, 또 병원에서는 그 환자 임상 데이터가 기록이 된 게 또한 사실은 이제 체계적으로 수집이 돼서, 그러니까 사실 뭐 중국만 하더라도 이제 2월달 넘어갈 때 뭐 몇만 명 데이터, 그다음에 4월 넘어갈 때 뭐 몇만 명 데이터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5천 명 데이터 나온 데까지 거의 2-3개월 넘게 시간이 걸렸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데이터를 모을 수 있는 표준화 작업이 안 돼 있어서 기초역학조사서 자체도 전산화가 안 돼 있다가 이제 전산화가 마무리된 게 이제서야 마무리가 된 상황이고요. 근데 기초역학조사서가 전산화가 돼야지 되는 게 환자가 어디서 걸렸고 언제 걸렸고 그다음에 확진이 언제 됐고 확진됐을 때 PCR, CT값은 얼마고 이런 기록들이어서 가장 중요한 기록들인데, 이제 그런 부분들도 좀 누락이 됐던 부분들이 있었고요. 더 문제는 이제 임상 데이터가 이제 그러니까 분절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환자가 처음에 이제 뭐 생활치료센터 입원했다가 상태가 안 좋으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뭐 국가 전담, 그러니까 이제 감염병 전담병원 갔다가 딴 데 뭐 대학병원 중환자실 가고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이동을 하게 되는데, 각각의 임상 데이터들이 개별 병원에는 기록이 남는데 그 임상 데이터가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환자가 데이터가 남는 거는 마지막에 사망한 환자 같은 경우 사망한 병원 데이터만 남고, 그다음에 어쨌든 중간중간에 연결이 잘 안 되는 문제들이 있어서 그런 데이터들을 좀 모아야 된다 해서 뭐 중앙임상위원회든 뭐 지역에 있는 병원들이 컨소시엄을 만들어서 노력을 했는데, 어쨌든 또 그게 중간에 데이터가 또 다 논문의 재료가 되다 보니까 병원별로 또 그 데이터 가지고 싸움이 일어나는 상황까지 벌어져 가지고요. 그래서 하여간 좀 약간 좀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까운 일들이 계속 벌어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질병관리청 내에 이번에 국립감염병 연구소가 생겼으니까 이제 그런 역할들을 감당을 좀 맡겨서 거기서 이런 부분들을 시스템화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관련해서는 뭐 저희 토론자들도 충분히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오늘 발제하신 우리 김우주 교수님께 이 데이터 컬렉션, 그리고 이거 누가 주체가 돼야 되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우리 발제자 선생님 말씀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예, 이제 제가 2009년 신종플루 때부터 이제 겪었던 것이, 우리가 팬데믹에 대한 대비 대응해야 된다라고 뭐 백신 치료제 개발 투자해야 된다고 하지만, 뿐만 아니라 이제 리서치 프리페어드니스 리스폰스 플랜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다 말씀하신 것이 코로나 지금 퍼지고 이게 절호의 기회인데, 뭐 연구 SCI 뭐 사이언스 네이처도 내고 백신 개발도 선두로 갈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왜 우리가 이렇게 잘못하느냐?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미국은 예를 들어 뭐 미국 NIAID 주관으로 백신 트리트먼트 앤 이발루에이션 유니트라고 전국의 5개 대학병원을 20년 전부터 평상시에 팬데믹 오기 전에 네트워킹을 해서 케이스 리포트 폼도 하고 연구자 미팅도 하고 간호사도 하고 그걸 쭉 훈련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뭐 백신이나 치료제 지금 뭐 교수님 말씀하신 연구를 하게 되면 평상시에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하면 돼요. 우리는 그런 게 안 돼 있습니다. 메르스 때도 제가 느꼈지만 이것이 미리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실패를 예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안타깝지만, 저도 지금 이재갑 교수도 많이 얘기했지만 지금 정부가 올해 내로 신약 뭐 약물 재창출해서 뭐 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변비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비임상, 기초연구, 뭐 식약처, 질병청, 정부에서 아무리 돈 해도 임상 이상에서 지금 그냥 스톡돼 있는 겁니다. 임상에 있는 연구자들, 간호사들 네트워크가 평상시에 준비 안 돼 있고 현재 환자 보는데 치여 있고 실제 대상은 다 생활치료센터가 있고
대학병원에 있는 감염내과 의사는 뭐 그냥 앉으면 졸고 있어요. 자, 뭐 얘기를 못 해요. 졸고 있고 울기 직전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이 평상시에 투자를 안 돼 있고 리서치 프리페어드니스 리스폰스 플랜을 제가 그래서 평상시에 하자고 했습니다. 근데 대한민국의 문제는 예방, 대비 이런 거 굉장히 약합니다. 그런 얘기하면 지금 왜 벌어지지 않는데 겁나게 하냐, 불안 조성한다. 이거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이게 닥치고 나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죄송하지만 제가 메르스 때 이게 저 연구자 간에도 또 오서식 가지고 막 싸워요. 자료 가지고 아닐 것 같지만은 굉장히 많은 스트러글이 있습니다. 아니, 당연히 연구자들은 그런 거 하고 싶죠. 그러니까 평상시에 그 어서십이라든지 역할 분담 이런 걸 다 평화롭게 해놓고 평상시에 그런 걸 다 준비할. 그래서 제가 메르스 때도 그때 질병관리본부나 청보고 F100 스타디를 해야 된다. 퍼스트 100 케이스 리포트 만들어. 우리나라도 얼마나 초기에 뭐 1번, 2번, 3번, 4번 뭐 왜. 그거를 미리 케이스 리포트 폼 가지고 있고 연구자들이 준비돼 있고 F100 스타디 하면 이 바이러스의 특성, 전파 특성, 치명률 뭐 아까 뭐 이 교수님 말씀하신 세포 뭐 이런 연구 다 샘플링하고 준비돼 있지 않으면 실패를 예고하는 겁니다. 리서치 프리페어드니스 리스폰스 플랜을 해놓지 않으면 죄송합니다. 진짜 제가 좋은 얘기 해야 되는데 저는 항상 뭐 좋지 않은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현실은 그렇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리서치 프리페어드니스 앤 리스폰스 플랜을 미리 짜놔야 돼요.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잘 준비를 해야 뭐 대학 입시도 그렇잖아요. 수능 일주일 남겨놓고 뭐 한다고 되는 일 아니고 평상시에 꾸준히 해야 국영수를 중심으로 반복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 이런 부분도 철저히 준비해야 된다는 것은 뭐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근데 이거를 누가 중심이 돼서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는 뭐 전 부처가 힘을 합쳐서 이 부분들이 나가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마침 그 범정부 지원위원회가 만들어져 가지고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조금 부족한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미래에 닥칠 것에 대한 대비가 지금쯤 시작되어야 될 것이다. 좀 빨랐으면 좋겠지만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시작하면 미래를 향한 그 팬데믹 X에 대응할 수 있는 자리가 만들어질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여태까지는 뭐 큰 그 임상 쪽이었는데 이제 좀 과학 쪽으로 들어가서 이현숙 교수님 앞으로 이런 새로운 팬데믹에 대비해서 어떤 치료제, 어떤 백신이든 관계없이 어떠한 형태의 플랫폼들을 우리가 준비해야 될까요? 이 사이언스의 관점에서 좀 말씀을 해주시지요. 네, 사실 이제 소위 팬 코로나 백신을 개발하는 그룹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제 뭐 한간에 뭐 코로나 바이러스가 되게 많이 변해가지고 백신이 개발돼도 안 듣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회의론이 있는데 뭐 그것은 사실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종이 바뀌었다라는 어떠한 근거도 없고 말씀하신 스파이크 단백질이 그렇게 막 변화하면은 감염을 못하는 거니까 뭐 세게 붙느냐 약하게 붙느냐에 대한 거라서 그건 아닌데 그 베타 코로나라는 것 바이러스라는 것이 사실 흔하게 주변에서 있을 수 있고 인수 공통 감염병으로 이제 나중에 올 수도 있고 그런 거라서 그 스파이크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팬 코로나 백신 개발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이게 과학적으로도 상당히 유용하고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독감 백신 매해 마치듯이 그런 식의 개발을 하려는 그룹들이 있고 우리도 이거를 뭐 녹십자나 이런 그 백신 개발에 경험이 있으신 데서 예의주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데이터 사이언스하고도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염증을 일으키는 부위는 제거하고 중화항체만 만들 수 있는 부분들의 데이터를 모두 다 모아서 그 빅데이터 안에서 그 컴퓨터 파워하고 같이 결합돼서 분자생물학적 방법으로 만들고 이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상당히 첨단의 융합과학적인 면이 있어서요. 이런 면에 대한 과학자들의 상당히 주목하는 면이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진단의 방법에 대한 그 과학인데요. 올해 노벨상이 이제 크리스퍼 캐스9으로 유전자 가위에 주어졌는데 그 이면에는 제 과학자적 입장에서 보면은 뭐가 있냐면 미국에서 크리스퍼의 유전자
그를 인식하는 그 탁월함을 이용을 해서 온사이트에서 말하자면 홈 진단 키트를 만드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지금 RT-PCR이 워낙이 민감도도 높고 그 정확도도 높고 그러니까 너무 이제 그 강조가 돼가지고 뭐가 없냐면은 그 완전 이제 중앙 센트럴라이즈 랩인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게 팬데믹이 길어지면서는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뭐 저같이 이제 인내심이 없는 사람은 한 3월 달부터 생각했는데 학교를 가도 되는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 그리고 비행기를 탈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공연을 해도 되는 사람과 하지 않은 사람, 이런 사람을 집에서 그 알아낼 수 있다면, 혹은 그 사이트에서 알아낼 수 있다면, 이거 이제 포인트 오브 케어라고 하는데요. 거기서 진단할 수 있는 기술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것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당연히 니드가 되게 많아지기 때문에, 수요가 많아지기 때문에 되게 발달할 건데, 아까 말씀드렸던 크리스퍼 캐스9이 여기에 쓰여서 그 제니퍼 두드나가 UC 버클리에서 주도해서 만들었던 디텍터라는 방법도 있고, 보스턴의 이제 브로드 인스티튜트에서 만들었던 셜록이라는 방법도 있고, 이름도 멋있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감염병을 컨트롤하는 분자생물학적 진단법들이 되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 상당히 창의적이고요.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발전 많이 해야 되는 것들이 아닌가 싶고요. 이 팬데믹이 뭐 앤드루 파우치 박사 말에 따르면 올해 안에 안전성에 대한 그 평가가 나온다 하더라도 모든 사람들이 백신을 맞으려면 내년 말이나 돼야 된다라는 이런 아주 그냥 회의적인 얘기가 나오고 있는 마당에는 우리도 이런 어느 정도는 태세 전환을 좀 해서 현재 방역 태세에서 조금 더 문화적으로 업그레이드 되는 방법을 취할 판단을 해야 되는 시점이 오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사실은 합니다. 그래서 진단법에 새로운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좀 창의적으로 우리가 좀 수정해가지고 보완해가지고 발전을 시키면서 일종의 셀프 케어죠, 홈 케어 방식 같은 것도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될 거고요. 그걸 어떻게 사실은 이제 데이터를 받아들여서 그 중앙에서 판단할 수 있을지, 아니면 어느 기관에서 판단할 수 있을지, 이런 것에 대한 그 준비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사실은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한 가지 더 질문 드려볼게요. 그렇다면은 지금 우리나라 수준은 글로벌과 비교해 볼 때 이 치료제나 백신 또는 이 진단제를 만들어낸 우리 수준은 어느 정도나 된다고 볼 수 있을까요? 다른 분들이 더 잘 말씀하시겠지만 그 대학 교수 입장에서 기초과학적으로만 말씀드리면은 아마도 과학 능력이나 기술 자체는 선진국에 전혀, 그러니까 소위 과학 선진국에 전혀 뒤지지 않습니다. 근데 뭐가 뒤져 있냐면 경험이 뒤져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컨대 지난 8개월 동안 저는 과학자의 한 사람으로서 제가 코로나 바이러스 전공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기저기서 요청했었을 때 그 욕먹을 각오도 하고 대중 강연을 했던 이유는 뭐냐면, 뭐라도 과학자가 역할을 해야 되니까요. 그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그러니까 서구에서 보면 지난 8개월 동안 마치 락다운 돼가지고 다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지만 이 인류의 재난은 내가 극복해야 돼라는 게 있어가지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분자생물학적 바이러스 지식 이런 걸 가지고 이런 이제 옥스포드 제너 연구소처럼 만들어서 아스트라제네카에 같이 한다던가, 아니면은 이런 이제 진단법 같은 거를 대학이 개발을 해가지고 같이 이제 매사추세츠 주든 캘리포니아 주랑 같이 한다던가, 이렇게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섭니다. 근데 이거는 저의 반성문일 수도 있지만 좀 하여튼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게 중앙 통제가 돼 있으니까 함부로 이렇게 나서가지고 서울대학교와 관악구는 우리가 책임지겠습니다 이런 거를 과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못합니다. 그리고 그런 얘기를 하기를 되게 겁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지식과 실험 능력으로는, 연구 능력으로는 세계 최고인데, 이런 인류 재난을 해결하는 능력, 그러니까 위기에 대처하는 능력, 이런 게 되게 떨어져서 결과물이 안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생각하면 지금 소위 유수의 학술지에서 그냥 코비드 19에 대해서는 정보를 다 얻자라고 해가지고 신속 리뷰를 해가지고 다 받아들이고 있는 마당에도 인구당으로 쳐서도 중국이나 영국, 미국에 비해서 턱도 없이 모자라거든요.
수준 높은 논문들이 이게 왜 그러냐면 일을 안 해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생각이 공부는 그냥 공부하는 거로만 머물러 있어야 되고 사회 문제를 해결하려는 거는 좀 안 하는 어떻게 보면 이제 교육의 괴리 같은 게 있어서 그런 게 아닌가 싶어서요. 이번 네, 기회라도 좀 나서서 하면 미래를 대비하는 데는 좀 앞장서는 경험을 쌓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 마지막 질문을 우리 이재우 본부장님께 드려보고 싶습니다. 인펙셔스 디지즈, 이 감염병이 연구 개발이 잘 안 되는 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에 있어서도 글로벌 컴퍼니 한두 개를 제외하고는 투자를 안 해요. 돈을 못 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이 안 벌립니다. 그러다 이제 이번 팬데믹에 모두 다 당하고 있는 그런 중인데, 이재우 본부장님 생각하시기에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정책적 수단을 사용을 해야 제약회사가 이런 감염병 치료제, 백신에 뛰어들 수 있을까요? 녹십자의 예를 들어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앞에서 사실은 조금씩 나온 아젠다라서 새로운 내용은 아닌데요.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감염병에 대한 치료제 개발이 어려운 이유는 당연하게도 사르스나 메르스 때도 저희가 겪었지만 되게 치명적인 질환이지만 또 금방 사그러들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저희가 제조사 입장에서는 그런 것에 대해서 미리 대비를 할 수가 없고 내년에 어떤 병이 창궐을 할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개발하기가 힘든 측면이 있고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겠죠. 그다음에 앞에서 계속 나온 아젠다인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정부에서는 연구비를 지원을 하시면서 이렇게 많은 연구비를 쓰는데 왜 어떤 제조사에서는 아웃풋을 내지 못할까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계속 나온 얘기지만 기초 연구라든가 전임상에 사실 많은 연구비가 들어갑니다. 근데 제조사 입장에서는 어떤 그런 바틀넥, 가장 크리티컬한 스텝은 실용화 단계예요. 계속 얘기가 나왔지만. 그래서 임상, 가장 돈이 많이 들어가는 임상, 그 다음에 설비 구축, 제조 설비 구축이 가장 이런 치료제 개발을 막는 그런, 특히 백신 개발을 막는, 왜냐하면 궁극적인 치료제는 결국 백신이기 때문에 그런 게 되겠고요. 그런 차이가 있고, 그러면은 도대체 이걸 갖다가 이러한 어떤 정부 부처와 우리 생산자와의 그런 어떤 갭을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 그거의 하나의 예는, 저희가 벤치마킹 할 수 있는 예는, 예를 들어서 게이츠 파운데이션이 있어요. 저희 백신이라든가 에이즈 치료제 개발을 돕고, 그다음에 저개발 국가 이제 아프리카 같이 많이 공급하는 그런 이제 멜린다 앤 게이츠 파운데이션의 경우에는 임상이나 설비 구축에 과감하게 투자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그 회사한테는 사실 제조사한테는 특혜가 되는데, 그건 어떻게 그거 갖다가 이제 환수할 수 있을까? 게이츠 파운데이션은 과감하게 투자를 하지만 그 회사는 아프리카나 그런 저개발 국가에는 거의 원가에 공급을 해야 돼요. 그다음에 이제 다른 나라 선진국에서는 이익을 내야 되겠죠. 자, 그걸 갖다가 한국에 적응시켜 보면은 한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떤 제조사에 그런 설비라든가 임상에 과감하게 투자를 하고, 이 회사는 백신 개발에 성공을 하면은 우리나라에는 거의 원가에 공급을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다른 선진국에 수출해 가지고 이익을 남기거나 그런 식으로 저희가 좀, 너무나도 지금 관념적인 얘기지만 그런 식으로 벤치마킹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사실은 저희가 감염병이 지금 이 팬데믹의 상황에서 이런 코비드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데, 예를 들자면 저희가 다제내성균 있잖아요. 일종의 저희가 슈퍼박테리아, 그런 경우도 사실 상당히 심각한 상황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거기를 갖다 퇴치할 수 있는 그런 박테리아, 박테리아 아니죠? 차세대 항생제 개발에도 사실은 우리나라가 사실 많이 미비합니다. 그런 어떤 연구라든가 그런 상용화. 그 이유는 그런 거를 제조사가 개발을 한다고 해도 사실 약가를 많이 받지 못해요. 어떤 약가를 받기 위해서는 경제성 평가라는 스텝을 거쳐야 되는데, 경제성 평가에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약간 약간 말씀드리기 좀 조심스럽지만 경직돼 있다고 할까요? 그래서 그런 어떤 비용 대비 효능이라든가 이제 그런 쪽에서 어떤 약가를 받지 못하는 것이죠.
이제 그런 쪽으로 하여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그 제조사는 사실 이러한 신약 개발에 많은 비용을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어떤 가격이나 이제 그런 쪽으로 보존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모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사실은 어떤 이런 감염병에 대한 플랫폼을 만들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지금 앞에서 많은 패널분들이 말씀하셨지만 각 단계별로 각 부문별로 다 우리가 이렇게 경험을 하면서 아 이런 게 모자랐구나 그 시스템을 갖추는 아주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뭐 우리 연구하는 사람들 그리고 저희 제조사 그리고 국민들의 어떤 그 단합된 힘으로 뭐 이런 시스템을 만들 수 있고 다음 팬데믹에도 저희가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세 분 토론자 선생님들 모시고 우리가 쭉 여러 분야를 다뤄봤습니다. 임상부터 시작해서 데이터의 컬렉션 그리고 우리의 과학 수준 이것이 왜 현실과 연결이 잘 안 되는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제약회사들이 인펙셔스 디지즈에 얼만큼 투자할 수 있게 만들어주느냐 하는 정책적 요인 등 5가지 분야를 쭉 리뷰했고 말씀들을 들어보았습니다. 자, 뭐 이거 이외에도 나눠야 될 말씀은 끝도 없이 많습니다만은 오늘 저희의 토론은 시간 관계상 이걸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우리 오늘 발표해 주신 그 발표자 선생님 비롯해서 우리 토론자 선생님 모두에게 큰 박수 부탁드리면서 감사합니다. 네, 수고해 주신 모든 패널분과 자장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자, 이상으로 채널A와 동아일보가 공동 주최한 제16회 동아 모닝 포럼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에도 시대적 현안을 다루는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늦가을 날씨에 좀 감기 조심하시고요. 건강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